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시스콤 출판사의 대표 강사 김일령입니다. 여러 가지 금융 자격증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종합자산관리사 IFP 강의를 여러분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생명보험협회하고 손해보험협회가 주관하는 시험이죠. 특이한 점은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눠져 있어서요. 파트 1에서 60점 합격, 그 다음에 파트 2에서 60점 합격, 각각 두 군데에서 다 합격이 돼야지 최종적으로 합격이 되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합격에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좀 없으신 분은 파트 1을 먼저 합격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3번 안에만 합격을 하시면 되니까 파트 2를 그렇게 순차적으로 준비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60점 합격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좋은 점일 수도 있고 나쁜 점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60점 합격이니까 반만 넣으면 된다 생각하시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60점 합격이라는 게 항상 제일 어떻게 보면은 제일 어려운 시험일 수 있는 게 방심하다 당하거든요. 예. 그래서 분명히 70점 합격보다는 쉬운 거는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좀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는데 너무 어려운 부분은 좀 뛰어넘으셔도 됩니다. 과락만 안 맞으면 되니까요. 예. 그 총점으로 60점을 넘을 수 있는 전략을 세우셔서 공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파트 1에서는요, 제1장 파이낸셜 플래닝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쉽죠. 그죠? 이 부분은 그냥 외우기만 하면 되는 거고, 논리적으로 잘 따져보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글을 읽는데 어려움이 있는 난독증 환자다, 뭐 그렇지만 않으시면은,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는 부분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예,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2011년도에 총 3번의 시험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뭐 좀 공부가 충분히 되신 분은 한 번에 1, 2차를 다 파트 1, 파트 2를 다 합격하시는 게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조금 계획을 길게 잡으시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파트 1, 그 다음에 파트 2를 나누어서 합격하시는 전략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수업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파이낸셜 플래닝의 의의 및 중요성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파이낸셜 플래닝 그러면 우리가 파이낸셜, 재무, 플래닝, 계획인데요. 재무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재무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파이낸셜 플래닝이란 1번,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읽어보시고요. 자, 중요한 거는 동그라미 4번입니다. 단계요. 이건 중요하죠. 이건 중요합니다. 단계. 기본적인 전제는 고객관리이고 그 단계가 총 6개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목표를 확인하라.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목표를 확인하라. 고객이 어떤 상태인지, 고객이 어떤 걸 원하는지 목표를 확인하고 고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고 그거를 토대로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실행하고 그 다음에 평가, 여기 리뷰라고 나와 있는데 평가죠. 뭐 일반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플랜 to C라고 그러죠. 플랜 to C. 그 앞에 들어가는 건 이제 고객에 대한 목표를 확인하고 수집하고 분석하는 단계. 요거 이제 고객에 대해 확인하는 단계고 요게 이제 실행 단계가 되겠죠. 그죠? 요 순서 알아두셔야 될 거고요. 자, 그다음 파이낸셜 플래닝은 점점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랬는데요. 그 동그라미 5번을 별표 쳐놓으세요. 동그라미 5번을 별표를 쳐주세요. 이미 기출에 출제가 됐었어요. 파이낸셜 플래닝은 가계의 소득 상승으로 인한 자산 규모의 증가, 가계의 금융 환경의 복잡화, 가계의 불안정성 증가, 고령화 사회로의 전이 옮겨가는 것 등에 따라서 그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되셨죠? 예,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좀 하시고요. 이거 나옵니다.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걸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보면 그 이제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자산 규모의 증가. 보유 자산이 증가함에 따라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요, 뭐 무슨 그 진짜 애 키우는 게 자식 농사밖에 더 지었습니까? 애만 키워놓으면 그 애가 나를 부양했잖아요. 근데 요새 누가 부양합니까? 따라서 자, 이제 나도 뭐가 있어야 된다. 자산 규모가 증대돼야 됩니다. 자식한테 몽땅 퍼줄 게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보유 자산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 보유 자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시면요. 이 자산관리사가 거의 유행이죠.
그래서 증권회사 그러면 이제 증권자산관리사, 은행은 은행 FP, 그 다음에 보험은 IFP 이런 식으로 지금 전부 FP가 굉장히 이제 뭐 자격증도 그렇지만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 시장은 이미 다 FP의 시대예요. 은행에 가서 은행원이 돈 주는 거 보셨습니까? 영화 보면은 전부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으면 내가 이렇게 누군가하고 얘기하고 양복 입은 사람하고 막 얘기를 하면 이제 그 사람이 뭘 끊어주면 그걸 들고 나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FP예요. 그 사람들이 FP입니다. 그래서 이게 증권업종이 됐건 보험업종이 됐건 지금은 거의 이제 필수적인 변화의 정말 핵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격증을 따시기로 생각한 것은 정말 잘 생각하신 거예요. 아주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건 정말 거의 필수적인 자격증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자산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자산을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잘 운영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커지게 됐는데요. 그걸 해주는 게 바로 FP가 되겠죠. 두 번째, 가계 금융 환경이 복잡화됐습니다. 자, 옛날엔 그냥 은행에다 예금하는 것밖에 더 있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자, 그냥 그런 예금만 있는 게 아니라 예금도 있죠. 주식, 채권, 그 다음에 뭐 보험 상품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뭐 연금, 개인연금, 그 다음에 변액보험 등등등 엄청나게 우리를 둘러싼 이런 금융 환경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누군가 추천해주고 그거를 실제로 집행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계의 불안정성 증가. 현대사회는 옛날보다요, 죽을 수 있는 원인이 굉장히 많아졌죠. 물론 그래서 이제 보험이 필요하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이런 가계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불안정성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고령화 사회로의 전인데요. 이게 사실 옛날에는요,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40대 죽었어요. 40대 죽었습니다. 지금 40대 중삼이 어딨습니까? 지금은 이제 막 80세, 90세로 고령화 사회로 가다 보니까 자, 65세 정년인데 90세까지. 그러면 적어도 30년에서 막 이래 25년에서 이 정도, 20년에서 25년 정도의 그런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걸 뭐가 해줘야 된다? 그게 바로 이제 FP가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얘기죠. 기출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21페이지에 기출문제가 나와있죠? 그래서 이 책의 특징은요, 일단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출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가 들어가 있는 이 파트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부분에서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온 거를 저 뒤에 가면 다시 단원이 끝나면 단원 총정리 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저하고 수업을 들으시고요. 이 기출문제 풀으시고요. 아,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 강사가 얘기한 게 진짜 중요한 게 맞구나. 이렇게 출제가 되는구나. 공부 방향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외워야 될 거 외우신 다음에 단원이 끝나면 단원 총정리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쭉 복습해 나가시면 틀림없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몇 번 정도 보시면 합격하냐? 제가 볼 때는 3번. 정말 합격을 위한 점수는 3번만 보시면 합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조금 여유가 있어서 나는 고득점을 받고 싶다, 수석하고 싶다, 그러면은 5번에서 7번 정도를 보시면 충분히 정말 다 맞을 수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그럼 실제로 기출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1번. 파이낸셜 플래닝에 대한 옳은 설명 그랬어요. 옳지 않은 거 그랬어요. 자, 1번은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현명하게 이용함으로써 자신의 목표를 달성한다. 좋잖아요. 두 번째. 고객에게 꼭 맞는 재무적 목표를 설정한다. 좋잖아요. 3번, 어떤 상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서비스하기 위해서 고객을 설득하는 것이다. 즉, 파이낸셜 플래닝은 우리 회사의 보험 상품을 팔아먹기 위해서 고객을 막 설득하는 거다. 이러려면 뭐하러 FP를 해요. 그냥 보험 팔면 되죠. 그죠? 따라 정답은 3번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IFP는 고객에게 상품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고객의 일생 동안에 있어서의 고객의 모든 재무 목표와 재무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사람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물론 회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내가 회사에서 돈 받는데 회사와 고객 그 둘을 같은 비중으로 놓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어떤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그런 단기적인 계획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틀렸고요. 그 정답은 3번이고 4번은 재무 상태의 변화 이것 등등에 따라서 수정될 수 있어야 되죠. 당연하죠. 자, 그 다음 파이낸셜 플래닝에 대한 오해 2번, 1번 보세요. 무조건적인 절약 대신에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현명하게 이용함으로써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무조건 저금할 바에는 뭐하러 FP랑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죠? 무조건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갖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무리하게 돈을 투자하거나 저축하지 않고 실행하고 있는 것들을 알맞게 재설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하고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전문가의 도움 없이 해결하려 들었을 경우에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오류를 FP가 막아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는 파이낸셜 플래닝의 필요성인데요. 별표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왜 FP가 필요하냐? 첫 번째, 고용 불안과 조기 퇴직. 이 앞에 나와 있던 내용과 중복됩니다. 그러니까 제목만 바뀌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양해진 금융상품. 혼자서는 이 여러 가지 상품들의 장단점이라든지 비교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저금리 기조. 조심하셔야 돼요. 저금리 기조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어떤 정부의 정책 때문에 저금리가 돼 있는 게 아니라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를 봤을 때는 저금리가 불가피하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거의 뭐 마이너스 제로금리잖아요. 제로금리요. 이제 우리도 그런 저금리 시대로 들어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장래 인생 설계와 실현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 자기 책임이 강조되고 있고 금융 서비스에 대한 기대치가 고조되고 있다. 과거처럼 그냥 지금 금융기관 하면 은행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높은 기대치가 반영되고 있다. 자, 제16회 문제 한번 볼까요? 파이낸셜 플래닝이 필요하게 된 원인으로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자산이 증대되니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고용구조의 안정화가 진행된다라는 말은 틀리죠. 고용구조는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퇴직이 빨라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년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없어지고 있죠. 두 번째, 금융기관이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강화되면서 금융서비스의 수준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그렇진 않지요. 이 자본시장 통합법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요. 자본시장 통합법의 제일 중요한 내용은 그 금융기관별 업무 영역이 사라짐에 따라서 보다 경쟁이 무한 경쟁 시대로 가니까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따라서 서비스의 수준이 하락됐다는 말은 근거가 없고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의존도 약함이 자기 책임 강조. 그게 중요한 겁니다. 과거 같으면은 진짜 막 정말 어렵다면 사회보장제도에 의존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사실 뭐 국민연금이 잘 돼 있다고는 하지만 국민연금만으로 생활하기에는 힘들 정도로 이제 소비 규모나 이런 게 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약화되고 있고 그에 비해서 자기 책임, 노후에 대한 자기 책임. 여기 물론 이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의존도 약화도 있지만 자식에 대한 의존도도 약화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고요. 4번, 은행이 자금이 부족해서 고금리 기조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는 택도 없는 얘기죠. 은행은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이요. 파이는 FP를 통하여 고객이 얻는 이익은 뭐냐 그랬는데요. 자, 제가 좀 말씀드린 것만 줄치세요. 동그라미 1번에서는요. 자산 배분 위험 관리 줄치시고요. 자산 배분 위험 관리, 예측 가능한 수익률과 재무 목표 달성. 자, 그래서 그 무슨 말이냐면요. 본인이 혼자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와 상의함으로써 자산을 배분하고 위험 관리를 해서 내가 보다 정확한 수익률을 예측하고 그 다음에 재무 목표, 내가 앞으로 5년 뒤에는 뭘 해야 되고 10년 뒤에는 뭘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 줄치세요. 라이프 플랜 계획.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세 번째는 맨 끝으로 가보세요. 개인의 재무적 문제에 대한 조기 해결. 즉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한 조기 해결.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서는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사전 파악 관리. 예, 요거 4개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5번 금융정책에 대한 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6번 재무 목표를 달성하고 이런 것들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것들은 이제 부수적인 거죠. 부수적인 거 좋은 얘기고요. 그냥 1, 2, 3, 4 있는 내용을 알아두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것도 예제 문제 한번 볼게요. 이건 기출문제는 아니고 비슷한 문제를 한번 내봤는데요. 자, 파이낸셜 플래닝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뭐냐? 재무 목표를 달성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개인의 신용도를 고양한다라는 얘기는 다 좋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국가의 GDP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솔직히 말하면 국가의 GDP 성장에 기여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GDP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IFP가 돼가지고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이 업무를 진행하게 되면은요 무료로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GDP 성장에 기여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